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위어드입니다. 조지프 헨릭 지음, 유강은 옮김. 21세기 북스. 인류의 역사와 뇌 구조까지 바꿔놓은 문화적 진화의 힘. 현대 서구 문명의 번역을 가져온 5가지 키워드. 서구의 독특한 심리, 문화, 제도는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을까?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블룸버그 선정 최고의 논픽션, 뉴욕타임스 선정 주목할 만한 책, 최재천 교수 강력 추천. 최재천 교수님은 정말 책을 잘 쓰십니다. 교수님이시지만 작가로서도 엄청난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자, 위어드라는 제목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먼저 제목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려보면 약자입니다. 약자의 모음인데 W, E, I, R, D 그렇게 해서 위어드인데 W는 서구의 웨스턴이죠. 웨스턴. E는 교육 수준이 높은 educated. I는 산업화된 industrialized. R은 부유한 rich. D는 민주적인 democracy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위어드에 다 어느 정도 속해 있지 않나 싶어요. 네, 물론 서구는 아니죠. 저희는 동양이죠. 그래서 동양의 교육 수준이 높은 산업화된 부유한 민주적인 그런 정보를 우리도 갖고 있잖아요. 국가를. 자, 하지만 이것을 먼저 실천했던 서양이 문명의 번영을 가져왔다. 왜 그랬을까? 라는 것에서 이 책이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심리, 그리고 문화,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화에서는 세계 어디에도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문화 수준을 이제는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분량도 굉장히 좀 많은 편이고, 어려운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이 책을 방송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 부담이 좀 많이 됐던 책이기도 합니다. 제 그릇으로는 담기에 너무 큰 책이라서, 특히 저자분이 조지 프레닉 이분은 너무 유명한 분이셔서 이분의 지혜를 이 책을 통해서 이 작가분의 지혜를 조금이나마 배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도 좀 전하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오늘 소개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은 분량이 많으니만큼 파트만 목차에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의 말, 머릿말,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문화적 진화의 힘. 파트 1. 인간의 심리와 사회의 진화론. 파트 2. 위어드.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집단의 탄생. 이상한 집단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파트 4. 위어드. 근대 세계의 문을 열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트 말고 챕터도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챕터 1. 위어드. 이상할 만큼 개인적이고 분석적인 사람들. 이것도 좀 재밌습니다. 챕터 2. 문화적 진화와 새로운 종의 탄생. 새로운 종이라고 하면 문명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모든 인구가 전부
농사만 짓지 않고 뭐 수련만 하지 않고 뭔가 공부를 하도록 바뀌어 왔죠. 챕터 3 집단적 친족의 해체와 국가제도의 등장. 예전에는 우리나라만 해도 대가족 문화가 있었잖아요. 요새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심지어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저조차도 현재는 1인 가구입니다. 챕터 4 종교의 토대 위에 세워진 문화와 심리의 공동체. 종교. 그렇죠. 서구 사회는 또 종교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그 종교를 누구나 거의 다 믿었던 것 같습니다. 종교가 없는 분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던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어떤 종교가 되었던지 종교를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새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챕터 5 교회, 유럽의 가족 제도를 개조하다. 챕터 6 가족 제도의 변화가 가져온 심리적 변화. 가족이 바뀌면서 개개인의 심리적 변화도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챕터 7 농사 형태가 바꿔놓은 중국인들의 심리. 중국을 다룹니다. 챕터 8 일부 일처제의 심리학과 사회학. 챕터 9 친족에서 해방된 개인들. 상업혁명을 이끌다. 상업입니다. 상업. 상업혁명을 이끌다. 챕터 10 집단 간 경쟁과 자발적 결사체의 성장. 집단 간 경쟁이라고 하면 기업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국가를 얘기하는 걸까요? 챕터 11 시장의 사고방식이 형성되다. 챕터 12 위어드가 만들어낸 법률, 과학, 그리고 종교. 챕터 13 유럽의 집단지능이 폭발하다. 챕터 14 총균쇠 그리고 다른 요인들. 제러드 다이아몬드 작가님의 총균쇠는 너무 많이 이제 알려져서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요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이 작가분의 프롤로그, 저자의 말을 좀 소개해드리고 난 후에 마지막 부분, 총균쇠, 그 외의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보면 어떨까 합니다. 자, 오늘 갈 길이 멉니다. 제가 이 방송 시간 내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소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열심히 좀 해볼게요. 이것을 다 소개하기에는 제가 목표로 한 지점만 소개하기에도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1, 2부를 나눠서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자, 저자의 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저자의 생각을, 의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부분이죠. 저자의 말. 2006년 나는 에머리 대학교 인류학과에서 밴쿠버에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로 자리를 옮겨 심리학과와 경제학과 두 곳에서 교수를 맡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책으로 이어지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심리학과 경제학 수업을 들은 적이 없었던 나에게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출발지였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에 온 직후에 나에게 찾아온 언뜻 보기에 전혀 관계가 없는 두 가지 계기가 이 책의 토대가 되었다. 첫째, 경제학과장 NG 레디시가 학과의 수업 시수를 채우기 위해 국가의 부와 빈곤이라는 수업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내가 UCLA 대학원생 시절에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를 기본 교재로 세미나 수업을 진행한 사실을 알고 한 제안이었다. 이 강의 기회 덕분에 나는 왜 나라마다 번영하는 정도가 다르고 왜 유럽에서만 산업혁명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경제학 문헌을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었다. 인류학자들은 보통 고대 국가가 등장한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설명하려 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이 주제는 내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인간 사회의 진화에 대한 인류학적 관심과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당시만 해도 경제학자들은 현재로부터 500년 정도 앞선 과거는 좀처럼 돌아보지 않았다. 수업을 진행할 때마다 독서 목록을 조금씩 바꾼 덕분에 이 분야를 탐구하고 비판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흥미로운 일이긴 했지만 그때만 해도 이런 지식이 인간 심리의 다양한 변이를 이해하려는 나의 지속적인 노력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칠지 미처 깨닫지 못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계기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인 아라 노렌자얀과 스티브 하이네를 알게 된 것이다. 18살 때 전쟁으로 황폐해진 레바논을 떠나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로 이주한 아르메니아인인 아라는 학문 경력의 초창기를 지각, 사고방식, 추론의 문화적 차이를 연구하며 보냈다. 짐작컨대 일본인 부인과 나누는 대화에서 종종 연구에 영감을 얻는 스티브는 캐나다인과 일본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런 사고가 그들의 동기와 의사결정, 자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하는 연구를 했다. 우리 셋은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볼 때 서구 사람들이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인구 집단과 비교할 때 유별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명한 심리학자인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검토하기 위한 계획을 고안했다는 지하 푸드코트에서 중국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인간 심리의 중요한 측면들에 관해 찾아낼 수 있는 비교 문화 연구를 전부 모아보기로 결정했다. 찾아낸 모든 연구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우리는 세 가지 인상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1. 심각하게 편향된 표본.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 심리 실험의 결과들은 대부분 서구 사회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당시의 실험 참가자의 96%가 북유럽이나 북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이었고 이 가운데 70% 정도가 미국의 대학생이었다. 2. 심리학적 다양성. 여러 중요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인구 집단 사이의 심리학적 차이는 심리학이나 행동경제학 분야의 교과서나 주요 저널을 바탕으로 기대할 법한 것보다 훨씬 큰 변이를 보여준다. 3. 심리학적 독특성. 여러 인구 집단에서 뽑아낼 수 있는 비교 문화 데이터를 보면 서구의 표본은 대체로 전체 부포에서 한쪽 극단에 고정되어 있다. 서구의 표본은 심리학적으로 이상하다. 이 세 가지 발견을 결합하면 나를 포함한 과학자들이 인간 심리에 관해 아는 거의 모든 내용이 여러 가지 중요한 심리적, 행동적 차원에서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는 인구 집단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서구 대학생들에게서 발견되는 심리적 양태가 다른 문화들에서도 유효한지를 식별할 분명한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반세기 넘게 거슬러 올라가는 기존 연구는 시각적 착각, 공간적 추론, 기억, 주의력, 인내심, 위험 감수, 공정성, 귀납 추리, 실행 기능, 패턴 인식 등의 민감성에서 인구 집단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지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4년 뒤 아라와 스티브,
그리고 나는 마침내 행동과학과 뇌과학이라는 저널에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네이처에도 해설을 실었다. 두 발표문에서 우리는 심리와 행동 실험에서 가장 흔히 활용되는 인구 집단에 W-E-I-R-D, 위어드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인구 집단은 서구의 교육 수준이 높고 산업화된 부유하고 민주적인 사회 출신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서구의 인구 집단들 사이에 그리고 서구 국가들 안에서도 중요한 심리적 변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출간된 연구나 교과서에서는 이런 변이조차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행동과학과 뇌과학에 발표한 논문에서 심리학과 행동과학 연구의 표본이 협소하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성공하긴 했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 정도의 이야기로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모든 심리적 변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위어드는 왜 그렇게 독특한 걸까? 실제로 길잡이가 되는 이론이나 설명이 없으면 우리는 위어드가 정말로 독특한지도 확신할 수 없다. 관련된 학문 분과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위어드한 연구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자신들 혹은 자신들이 속한 인구 집단에서 쉽게 드러나는 심리나 행동에 끌린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스티브는 만약 일본 연구자들이 처음부터 서구의 개념과 관심사 그리고 그들이 주목하는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심리학이나 행동과학을 독자적으로 발전시켰다면 일본인의 심리가 어떤 모습일지 의문을 나타냈다. 논문을 발표한 직후에 나는 아라와 스티브와 내가 식별해낸 광범위한 심리적 변이의 양상을 어떻게 설명할지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현재의 노력은 지금까지 내가 이룬 진전의 기록이다. 하지만 이 책을 쓰기 위해 연구하는 중에 나는 결국 호모사피엔스, 그 성공의 비밀이라는 다른 책을 먼저 내놓았다. 원래 그 책에서 발전시킨 구상은 이 책의 일부에 담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단 그 지적인 댐의 수문이 열리자 책 한 권 분량의 논의가 홍수처럼 쏟아졌고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다. 호모사피엔스, 그 성공의 비밀을 둘러싼 논의가 잦아들 때쯤 이 책에 필요한 내용들을 자신 있게 정리할 수 있었다. 때로 큰 일을 하려면 우선 제대로 된 연장을 버려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준 출판사 파라 스트라우스 앤드 지루에 감사한다. 네, 이제 머릿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머릿말을 소개해드리면 시간이 끝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끝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머릿말.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문화적 진화의 힘. 우리의 뇌는 오늘날 사회가 높이 평가하는 한 가지 기술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변경되어 왔다. 즉, 신경회로의 배선이 바뀌었다. 최근까지 이 기술은 거의 또는 전혀 쓸모가 없었고 대부분의 사회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기술을 전혀 배우지 않았다. 이 능력을 발전시키면서 우리의 뇌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1. 언어, 대상인식, 표정 처리 중추 사이에 있는 좌뇌의 복측, 후두, 측두 영역이 분화됐다. 2.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정보 고속도로인 뇌들보가 굵어졌다. 3. 언어를 처리하고 타인의 마음에 관해 생각하는 등 다양한 신경 관련 일을 하는 뇌 영역들 뿐만 아니라 언어를 만들어내는 전전두피질,
브로카 영역도 바뀌었다. 4. 언어 기억이 개선되고 언어를 처리할 때 뇌 활성화가 확대되었다. 5. 얼굴 인식을 처리하는 영역이 우반구로 이동했다. 이 특별한 기술을 익히지 않은 보통 사람들은 좌뇌와 우뇌에서 거의 동일하게 얼굴 표정을 처리하지만 이 독특한 기술을 익힌 사람들은 이 기능이 우반구로 치우쳐져 있다. 6. 얼굴을 알아보는 능력이 감소했다. 아마 좌뇌의 복측 후두, 축두 영역이 갑작스럽게 분화하면서 얼굴 인식을 전문으로 하는 영역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것이다. 7. 분석 처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적인 시각 처리의 기본 경향이 감소했다. 전반적인 윤곽과 형태 유형보다 장면과 대상을 구성 요소들로 분해하는데 더 의존한다. 우리 뇌에 이런 변화를 가져온 지적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역량이 우리의 뇌를 혁신하면서 특정한 인지 결함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전문 기술을 부여한 걸까? 그 특별한 지적 능력은 읽기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분명 읽고 쓸 수 있다. 이런 지적 능력을 획득하려면 뇌의 다양한 부위에서 전문화된 신경회로가 연결되어야 한다. 문자와 단어를 처리하기 위해 좌뇌의 복측, 후두 축두 영역에는 문자 상자가 만들어진다. 이 영역은 대상의 인식, 언어, 발화를 위해 이웃한 영역들과 연결된다. 뇌의 부상을 입어서 문자 상자가 손상되면 숫자를 인식하고 계산하는 능력은 그대로인데도 읽고 쓰는 능력은 잊는다. 따라서 이 영역이 특별히 읽기를 위해 발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문자 상자의 회로는 특정한 표기 체계에 맞춰져 있다. 가령 히브리어 문자는 히브리어를 읽는 사람들에게 있는 문자 상자를 활성화하는 반면 영어를 읽는 사람들은 히브리어 문자를 다른 시각적 대상을 볼 때처럼 대한다. 로마자 문자처럼 대하지 않는 것이다. 문자 상자음은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심층적인 패턴을 기호화한다. 예를 들어 리드와 리드는 서로 아주 달라 보이는데도 유사한 것으로 등록된다. 자, 여기서 리드는 대문자로만 쓰여진 리드와 소문자로만 쓰여진 리드를 예시로 들으셨습니다. 서로 달라 보이죠? 대문자와 소문자는 다른데 유사한 것으로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똑같은 의미니까 그러겠죠. 다음의 문자를 읽으려고 하지 말고 우선 그 모양만 살펴보자. 언제 읽어야 할지는 이후에 다시 이야기할 것이다. 자, 제 눈앞에는 화이트 홀스라는 영어가 보이고요. 그 밑에는 한자로 백마가 보입니다. 흰백백의 말맞자. 영어를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위에 있는 흰 말이라는 의미의 화이트 홀스라는 글자를 읽었을 것이다. 우리 뇌의 읽기 회로는 초고속으로 자동으로 작동하며 지금 당신의 읽기 회로가 그렇듯 의식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읽지 않고는 못 베긴다. 반면에 한자를 잘 모른다면 위에 있는 한자는 아마도 흥미로운 부호처럼 보일 것이다. 이 한자 역시 흰 말을 의미한다. 읽고 쓰는 능력이 뛰어난 인구 집단에서 심리학자들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글자를 보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글자를 보여주는 실험을 하곤 한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그들이 순식간에 지나간 단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단어를 읽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이 본 단어의 의미가 참가자들의 뇌 활성화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서브리미널 프라이밍 효과는 우리가 읽기 회로의 스위치를 끄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읽는 것을 실제로 읽고 처리하는 순간에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인지 능력은 문화적으로 구조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이며 억제할 수 없다. 이는 문화의 다른 측면과 비슷하다. 읽는 법을 배우면서 우리의 뇌는 새로운 연결망을 형성하며 분화되는데, 이 연결망은 기억, 시각 정보 처리, 얼굴 인식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우리의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 읽고 쓰는 능력은 유전자 코드의 근본적인 변경 없이도 생물학적, 심리학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성인의 95%가 읽고 쓸 줄 아는 사회는 5%만이 읽고 쓸 줄 아는 사회보다 평균적으로 뇌들보가 더 굵은 반면 얼굴 인식 능력이 떨어진다. 두 인구 집단이 유전적으로는 구분되지 않더라도 두 집단 사이에 이런 생물학적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읽고 쓰는 능력은 유전적 차이와 상관없이 문화가 사람들을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문화는 우리의 지각 능력, 동기, 성격, 감정과 여러 가지 정신적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 구조, 호르몬, 해부학적 구조까지도 변경할 수 있고 변경한다. 이건 좀 흥미롭습니다. 문화가 주는 힘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을까요? 문맹률이 낮은 사회는 문맹률이 높은 사회보다 얼굴 인식 능력은 좀 떨어지지만 정보 처리는 빠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흥미롭습니다. 저는 사람을 좀 잘 알아본다라고 주변인들로부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지나가더라도 저 사람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잘 알아본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약간 문맹에 가까운 사람일까요? 정보 처리를 잘 하지 못하고 사람을 제가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쓰는 능력과 관련된 신경학적, 심리학적 변화는 주로 정규 교육이나 학교와 같은 제도의 가치 등 관행, 믿음, 가치관, 제도뿐만 아니라 알파벳, 음절 문자, 인쇄기 같은 기술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문화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 음, 읽고 쓰는 능력은 포괄적인 부분이 있네요. 여러 사회에서 관행과 규범과 기술은 서로 결합되어 유전적으로 진화한 우리의 신경 체계를 임시로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지적 능력을 창출해 왔다. 세계 곳곳에서 언어 기억에서부터 뇌들보의 굵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영역에서 발견되는 심리학적, 신경학적 다양성을 이해하려면 이와 관련된 가치관, 믿음, 제도, 관행의 기원이 무엇이며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읽고 쓰는 능력의 사례는 왜 지금까지 그토록 많은 심리학자와 신경학자들이 실험 결과를 완전히 오독하고 인간의 뇌와 심리학에 관해 거듭 잘못된 추론을 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신경과학자들은 자기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연구함으로써 얼굴 정보 처리에서 확실히 우뇌 편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많은 연구자들이 훌륭한 과학적 관행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서구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그대로 반복되었다. 이런 반복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얼굴 정보 처리의 우뇌 편향이 심층적인 읽고 쓰는 능력의 문화적 부산물이 아니라 인간 신경 인지 기능의 기본 특징이라고 추론했다. 그러고 보면 연구 같은 것을 할 때는 그 연구 표본이라고 하죠. 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뭔가 실험을 하는 그 대상이 굉장히 평균적이어야 된다는 게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구자들이 심리학자들이 문화적 차이를 기대하면서 보통 하는 일, 다시 말해 미국에서 대학교에 다니는 동아시아 학생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다면 앞서 나온 결과를 추가로 입증하고 운의 편향을 확인했을 것이다. 대학생이라면 전부 다 읽고 쓰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물론 오늘날 세계에는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 전 세계 문맹자는 약 7억 7천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인구의 2배가 넘는 수다. 단지 이 사람들이 대학교 연구실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뿐이다. 이제 설명을 해보자. 문해율이 높은 사회는 인류 역사에서 비교적 최근에서야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지금까지 존재한 대다수 사회들과는 상당히 구별된다. 따라서 현대의 인구 집단은 인류의 진화 과정 중 여러 사회에서 발견되는 인구 집단과는 신경학적, 심리학적으로 다르다. 만약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해 능력과 관련된 기술과 믿음, 사회 규범이 우리의 뇌와 정신작용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이런 독특한 현대 인구 집단을 연구한다면 그릇된 답에 다다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기억이나 시각 정보 처리, 얼굴 인식같이 심리학과 신경과학의 기본 특징으로 여겨지는 분야를 연구할 때에도 나타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뇌와 심리학의 이런 측면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높은 문해율의 기원과 확산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언제, 그리고 왜 대다수 사람들이 글을 읽기 시작했을까? 이 새로운 능력을 만들어내고 뒷받침해온 믿음과 가치, 관행, 기술, 제도 등은 어디서 왜 생겼을까? 이로써 신경과학과 전 지구적인 심리학적 다양성에 관한 질문은 문화 진화와 역사에 관한 질문으로 바뀐다.